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그 기출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회차별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2022년도 시행했던 그런 제33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회 때도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로서 옳은 것은 형태 문제가 9문제고, 그리고 틀린 것은 이런 형태 문제가 5문제로 출제되어서 1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25번입니다. 이제 33회 때 출제됐던 부분에서 25번인데, 자, 25번은 이제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뭐 자료가 주어져 있죠. 이 4개 자료에서 옳은 설명을 이제 찾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세 기본법상 불복 청구에 관한 그런 문제로서 이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죠. 자, 동그라미 기억은 이제 통고 처분이 있죠. 통고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틀린 거죠. 우리는 이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 이렇게 불복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는 조세 범칙 사건에 의한 통고 처분 등은 불복 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 통고 처분을 불복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란 말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과태료 등도 불복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니은은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오늘 이 개정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의신청 금액이 과거에는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배우자 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개정으로 인해서는 2천만 원 미만입니다. 내가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등을 나의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2천만 원,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배우자라든지 또는 사촌 이내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1,000만 원 금액에 해당돼. 그러면 1,000만 원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니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꼭 개정으로 인해서 2천만 원 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세무사가 아닌 그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2천만 원 미만 금액이 주어지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은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단 옳은 설명이죠. 여기서 이제 보정기간이라는 것은 이의신청한 것이 좀 이의신청에 대해서 좀 신청 서류 등이 미비라고 해요.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추가 더 보정을 해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죠. 20일간의 어떤 기간을 두어가지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정기간인데, 이 보정기간은 우리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90일 이내죠. 9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해서 통지해야 돼. 지방세 기본법상은. 그러면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 90일이라는 결정기간에 사안이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정기간은 별도 기간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은 맞아요. 니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는 없다. 틀리죠. 우리는 우리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을은 틀린 겁니다.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없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디귿 두 개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동그라미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을 보도록 하죠. 우리 26번은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이죠.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 송달. 여기서 서류 송달이라는 것은 과세 관청인 시군 또는 구로부터 구청,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이 납세자에게 고지서 등을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틀린 것인데 1항이죠. 우리가 연대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에 관한 이런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는 연대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 납세무자 모두에게 다 각각 송달하도록 돼 있죠. 1항 지문은 일단 옳은 겁니다. 원래는 연대 납세 의무자한테 하여튼 연대 납세무자한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는 원칙은 대표자에게 송달하면 돼요. 그리고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송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납세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무자에게 모두에게 다 송달해야 돼. 그럼 고지에 관한 서류니까 모두에게 다 송달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항 지문은 자, 납세 고지서가 이제 송달이 된 겁니다. 근데 납세 고지서가 송달이 됐는데 이 고지서 서류가 나한테 도달을 했어요. 그건 도달했는데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라고 그래요. 지났거나 또는 납부 기한이 오늘 고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돼야 돼요. 10일이 틀렸습니다. 7일 이내에 그래야 돼요. 7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도래가 되면 그러면 오늘 서류가 도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고지서가 나한테 도달이 됐는데 납부 기한 날짜가 이미 지나버렸다든지 또는 납부 기한이 앞으로 7일 이내로 도래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고지서 도달된 날로부터 납부 기한은 14일로 한다 이 말이에요. 14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이 7일 이내로 도래가 돼야 되는데 1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3항은 납세 관리인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인이 있으면 납세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당연히 그 납세 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다 송달한다. 맞죠? 동그라미 4번 지문입니다. 자, 교부 송달을 하게 되죠. 교부 송달이라는 것은 서류를 직접 세무 공무원이 이 수신인, 명의자, 수신인에게 직접 서류를 건네주는 형태를 교부 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부 송달인데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라든지 또는 같이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도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5항입니다. 자,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죠. 그러면 공시송달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당연히 서류를 세무서나 시장 군수 등이 서류를 납세자한테 보낼 때는 납세자, 즉 서류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 등 사무소 등에다 송달해야 되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고 방식인 공시송달을 해야 되죠. 그럼 공시송달의 경우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죠. 그래서 5항 지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26번에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27번 보도록 하죠. 이제 27번은 우리 이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요 주거용하고 주거외의 용도를 겸한다라고 그래요. 겸하는 건물을 우리가 겸용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겸용주택 등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이거죠. 재산세를 부과할 때 지금 이 양도소득세에서 재산세에서 취득세에서 이 겸용주택은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다르게 적용. 그러면 다르게 적용하는데 우리가 재산세로 잘 내요. 이 재산세에서는 그 한 동, 자, 주상복합 건물처럼 한 동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랑 겸용 사용되는 경우하고 집안채 일구가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랑 겸용 사용되는 경우하고 다르게 적용합니다. 다르게 적용. 먼저 한 동입니다. 1동은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한 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랑 이렇게 함께 사용되고 있으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그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는 것만 주택이 되고 주거용 외의 용도로 쓰게 되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죠. 그러면 각각 용도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동 건물이 겸용이 되는 경우 나오면 재산세에서는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상업용으로 쓰고 있으면 그건 상가로 보는 거고요. 각각 본다라는 거래요. 한동 건물이 겸용이죠. 근데 일부 건물이 겸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부 집안채가에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남편이 카센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일구 주택에서 겸용이 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해야 돼.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100분의 50 이상만 되면 주택이니까 100분의 60을 사용하네. 60%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50% 이상만 주거용이면 주택인데 100분의 60을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그러면 주택으로 본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도 옳은 거고 니은도 옳은 거죠.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주택은 항상 토지를 합산해가지고 주택으로 세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택에 딸려있는 이 토지, 분명히 주거용 건물의 이 토지인데 이 주거용 건물의 이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생겨. 그러면 이 정착 면적이라고 그래요. 이 흔히 건물 바닥 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닥 면적에다 10배를 주택 토지로 보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주택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바닥 면적의 10배 부분을 우리가 주택 토지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세 개 다 옳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세 개 다 옳은 거니까. 자주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28번 보겠습니다. 28번도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죠. 틀린 것으로 돼 있네요. 재산세. 자, 1항은 납세 의무자네요. 자, 우리 실제상은 종중 소유 재산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중 문중 재산인데 이게 개인 명의로 등재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공무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된 공무상 소유자는 이게 종중 소유 재산이다라고 해당 시장, 군수 등한테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종중 소유임을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버렸어. 그러면 그때는 종중 소유 재산이라도 공무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중 소유 재산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된 종중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종중 소유 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으면 공무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동그란 이항 지문은 1년 이상 지자체나 또는 국가 등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 이상을 공용으로 쓰거나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 1년 이상 내 토지를 지자체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내가 사용료를 받아요. 이걸 유료 사용이라고 그러죠. 유료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내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이 해당 지자체 등에서 약정을 합니다. 내 거를 사기로 몇 년간 더 공공용으로 사용하다가 내 거를 얼마에 매수하겠다라고 나하고 지자체고 약정을 해요. 약정한 경우로서 미리 지자체가 공용으로 미리 사용하게 돼. 이런 경우는 무조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틀려.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 소유권에 대해서 유상 이전을 약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상 이전이라는 것은 매매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매매 약정. 그러면 매매 약정을 할 때는 미리 사용하게 되면 미리 사용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매매 약정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원칙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두 가지는 세금 낸다. 유료 사용하는 경우하고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미리 사용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는 무조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지문인데
자, 동그라미 3항 지문은요, 이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죠. 그러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나와. 그러면 사용자가 돼야 됩니다. 사용자가 임차인이요. 이렇게 사용자인 임차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어떤 경우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3항 지문 맞고요. 동그라미 4항입니다. 재산세 납기. 자, 정기적으로 우리가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내죠.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고, 건축물의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가 납기로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토지는 9월 달에 내죠. 토지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납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보통 상가 등이라면 건축물은 7월 달이 납기가 되고 토지는 9월 달에 납기가 되는 거니까 4번 지문도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 지문은 재산세는 누락된 것을 발견해요. 누락된 거, 누락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수시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수시로 부과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산세는 수시로도 부과 징수할 수 있다죠. 그래서 맞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을 보죠. 자, 29번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나왔네요.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해서 과세라든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합부동산세 문제죠. 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면 돼요. 자, 동그라미 1항은 납세 의무자가 법인인데 세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이 주택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다 곱해 주는 세율은 세 채 이상이면 무조건 1,000분의 그래야 돼. 1,000분의 50의 세율 5% 세금이 부과돼야 됩니다.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5% 세금을. 그래서 1.2%에서 6% 그러면 틀린 거죠. 법인이 세 채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일 때는 과세 표준의 1.5의 50, 5%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례세율로. 만약에 여기가 두 채 이하로 주어져요. 두 채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7, 1,000분의 분자 27, 2.7% 세금으로 부과되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항입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 나오면 단체를 일반 개인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지 지금 틀려요. 주소지로 가야 돼요. 예, 법인으로 보지 않는 그런 단체에서 대표자가 이제 주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단체. 그래서 주소지로 즉 소득세법상의 납세지인 주소지나 거소지로 가야 돼요. 주소지나 거소지. 법인으로 보게 되면 법인세법상 납세지를 준용하여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그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를 준용하여 주소지나 거소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이제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한마디로 말하면 합산 배제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은 이게 합산 배제되는 주택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합산 배제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걸 합산해서 배제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에 대한 신청은 당해년도 9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하여튼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 신청의 경우 또 뭐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나오면 9월 달에 신청한다 그래야 돼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신고해야 된다. 틀린 것이 되겠죠. 합산 배제 신고는 9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사항 지문인데 우리 이제 1세대 1주택자네. 1세대 1주택자는요, 5년 이상 보유가 되면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있죠.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면 또 연령별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할 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5년 이상은 됐는데 10년 미만이야. 그러면 해당 세금의 100분의 20을 세액공제 20%, 100분의 20을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을 보유하면 이 주택은 100분의 40% 세액공제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15년 이상 그 1세 1주택 15년 이상 보유가 되면 100분의 50% 세액공제 해주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12년을 보유했다라고 나와. 1세 1주택 12년 보유. 그럼 10년 이상은 되고 15년 미만이죠. 그럼 100분의 40으로 공제가 돼야 돼.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그 안에 들어가면 100분의 40으로 돼야 되죠. 틀렸네요. 15년 이상이 되어야 100분의 50이 공제되죠. 이걸 우리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우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도 6월 1일이죠. 그럼 6월 1일 현재 그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주택에 대한 무엇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요. 그러니까 5번이 옳은 겁니다. 자, 내가 주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이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이 주택에 대해서 무엇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29번 옳은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도 종합부동산세 문제죠. 토지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가징 설명으로 이것도 옳은 것으로 돼 있네요. 종합부동산세. 동그라미 1항은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과세표준에다 세율 곱해주는데 1,000분의 10, 1%에서 1,000분의 33%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해야 돼요. 종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1%에서 1,000분의 33%까지 초과 누진세율이요. 그럼 1%에서 5% 틀렸어. 3%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금으로 한다 그래야 돼요. 종합산 토지 1%에서 3%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금액으로 한다 그래야 되고요. 틀렸네요. 동그라미 2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만 원 갖고는 6개월 내 분납할 수가 없어요. 250만 원 초과가 돼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되어야 일부를 6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죠. 200만 원은 분납하게 할 수가 없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요. 이때 고지서를 발급할 때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에까지 고지서 발급하는데 이때 꼭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 발급할 때는 토지세금하고 주택세금을 구분해서 그래야 돼요. 구분 기재해야 돼. 구분. 합산 두 글자 틀렸어.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금을 기재하여 납세 고지서 기재해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해야 돼.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급할 때 토지세금이 얼마고 주택세금이 얼마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기재해서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해야 되는데 주택과 토지분을 합산해가지고 기재해서 발급한다란 말 틀렸어요. 토지세금, 주택세금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지서에 기재해서 발급해야 되니까 3번도 틀린 것이 되겠네요.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자, 우리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면 당해년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가 신고를 해줘야 돼. 그래서 4번이 옳은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때 꼭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그리고 동그라미 5항은 별도 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죠. 세율은 해당 과세표준의 0.5%에서 1,000분의 7, 0.7%까지 그래야 돼. 0.5%는 맞아. 이건 맞아. 근데 0.8%가 틀렸어. 0.7%의 초과 누진세를 곱해줘야 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별도합산 토지도 국내지 토지를 모두 합산한 과세 표준에다 0.5%에서 0.7%까지 그래야 돼. 0.5%에서 0.7%까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야 되죠. 0.8%가 틀렸어. 5번도 틀렸네요. 옳은 것은 4번이죠. 뭐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 겁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은 상가 건물을 임대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 상가 건물을 임대했을 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임대 기간은 2년간이지만 우리가 1년 단위로 임대에 따른 소득 금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상가금을 임대했고 장부에 기장도 하고 있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2025년도 1년치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봐라 라고 했어요.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봐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총 수익 금액은 월세가 있죠. 이거 월세 총액을 우리가 통상 임대료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요, 플러스. 그리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보증금 전세금에다 이자를 곱해서 이자로 계산해주는 임대료가 있죠. 이걸 우리가 간주임대료죠.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리비로 받은 수입액도 있으면 당연히 관리비 수입액도 더해야 되죠. 물론 이제 관리비 수입액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받은 것은 제외되죠. 공공요금은 제외되죠. 자, 이때 이제 이 간주임대료 계산이 문제인데,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상가를 임대했다든지 또는 일반 토지를 임대했으면 무조건 전세금, 보증금에다 이자를 곱해서 간주임대를 무조건 계산해야 돼요. 상가임대는. 그런데 주택임대는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이면서 전세금 총액이 3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는 상가니까 무조건 주어진 보증금이 있어요. 5억에 대해서 이자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먼저 월세 총액부터 계산해 봅시다. 임대 개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임대 개시했으니까 2025년도 1년 동안은 12달이 임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월세 임대료 100만 원 곱하기 12달, 2025년도는 12달 임대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월세 총액은 1년치가 1,200만 원이 나오네요. 1,200만 원이. 자, 월세 총액은 나왔네요. 1,200만 원으로. 한 달 월세 100만 원을 12달 곱하면 1,200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상가니까 무조건 보증금 5억 갖고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돼요. 근데 보증금 5억인데 여기서 무조건요. 보증금 총액 5억에서 이걸 무조건 빼야 됩니다. 건물 취득가액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증금을 5억을 받았지만 내가 건물 짓는데 2억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2억은 건물 짓는데 돈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는 3억 갖고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지. 토지 취득가액은 절대 공제 안 합니다. 토지 취득가액은 절대 공제 안 한다. 토지는 옛날부터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는 절대 공제 안 합니다. 그럼 보증금 5억에서 건물 취득가액 2억만 빼요. 그럼 내가 3억 갖고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3억 갖고 이자 계산합니다. 연 6%로. 그럼 3억 갖고 연 6%. 1년치 계산하면 3억 갖고 6% 곱하면 1,800만 원이 1년치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5억을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예금도 했어. 가지고 은행에서 수입이자가 100만 원 생겼어. 또 보증금 또 5억을 받아가지고 주식 등에다 투자했어. 그래서 주식 거래를 해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200만 원 벌었어.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무조건 나오자마자 가입해요. 가입하고 여기서 우리는 은행에서 수입이자 100만 원 생긴 것은 은행에서 이미 세금을 띈 거예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가 생기면 은행에서 세금 띱니다. 그럼 이 수입이자 100만 원은 은행에서 이미 세금이 낸 거예요. 낸 거니까 반드시 이 금융수익, 은행에서 세금을 낸 이 금융수익, 수입이자 할인료 100만 원을 반드시 빼줘야 돼.
빼야 돼. 빼서 간주임대로 계산합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절대 안 뺀다고 그랬어요. 수입이자하고 수입배당금 두 가지만 뺍니다. 근데 수입배당금은 없네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무조건 가입표. 그러면 1,800만 원 1년 이자액에서 이자 수입, 요 수입이자, 요 100만 원 은행에서 세금 뗀 수입이자 100만 원 빼면 나의 순수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금액은 1,700만 원만 되겠네요. 1,700만 원만.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액은 0이지, 0. 그러면 월세 총액은 한 달 월세 100만 원에 12달 1,200만 원.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 이자 계산된 간주임대는 1,700만 원. 그리고 관리비 수입액은 없고 합치면 2,900만 원이 임대해서 나의 총 수익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만 꼭 설명할게요. 상가는 무조건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해 준다. 이자를 곱해준다. 근데 건물 취득가액은 공제하고 이자를 곱해준다. 토지 취득가액은 안 빼준다. 그 다음에 이미 세금을 냈던 은행에서 세금을 냈던 수입이자나 수입배당금은 빼준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안 빼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답이 2,900만 원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32번은 우리 매매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문제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해라 라고 돼 있어. 그러면 등기돼 있으면 250만 원 기본공제도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하면 250만 원 기본공제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과세표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양도소득세 어차피 우리가 기본공제 250만 원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뒤에 50만 원 써진 것을 답으로 하면 됩니다. 몇백 50만 원. 몇백 50만 원, 50만 원 뒤에 써진 것이 두 개면 그러면 적은 것 1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맞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1번입니다. 왜? 과세표준 물어봤죠? 그러면 250만 원 기본공제 해야 돼. 등기돼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 때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주어졌고 실질거래가가 주어졌어. 당연히 모든 양도자산은 실질거래가로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헷갈려라고 주는 뿐입니다. 그러면 실질 양도가에서 실질 취득가 4,200을 빼야 되죠. 또 양도할 때 추가 비용 400만 원도 빼야 됩니다. 그러면 6,700만 원 양도가에서 4,200만 원 취득가액 빼고 양도 비용 400만 원 빼면 나의 양도 차익입니다. 내가 이제 양도에서 나한테 남는 이익은 당연히 6,700, 4,200 빼면 2,500에 400 빼니까 2,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0이 됩니다. 왜 그러냐? 보유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돼야 되는데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장기 보유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장기 보유를 뺀 양도소득 금액은 2,1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과세표준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기본공제 2,1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과세표준이 되죠. 그럼 2,100만 원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면 1,850만 원이 우리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850만 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핵심은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책을 계산한다. 기준시간 헷갈려로 준 거다. 장기 보유는 0이 된다. 3년 미만 보유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 해야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50만 원 써진 것이 두 개 있으면 무조건 적은 거 1번으로 해야 되지 큰 것 5번 등으로 하면 안 됩니다. 32번 아주 좋은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항은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요. 내가 5년 이내라고 해야 돼. 5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됩니다. 건물 신축해서 5년 이내 양도를 했는데 양도가에서 이렇게 빼는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해버립니다. 감정가액으로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감정가액으로 하거나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해버리면 해당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100분의 3 틀렸어.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에다 더 가산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환산가액 등 적용에 따른 가산세라고 그래.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5년 안에 이 신축된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양도가액에서 차감이 되는 필요 경비인 취득가액이라는 것을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의 100분의 5%의 금액을 해당 세금에다 가산세로 가산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죠. 그리고 이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나한테 하나도 없어도 5% 가산세는 적용된다 그래야 돼. 적용된다. 일단 이거는 100분의 3년 이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항이죠.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든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야 돼. 그래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예정신고 납부하더라도 5% 세액공제 해준다 틀렸습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요. 예정신고 납부하도 세액공제는 없다. 근데 이거 5% 100분의 5 세액을 공제해준다 그럼 틀려. 예정신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 예정신고 때 낼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인 1,500만 원이야.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인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 초과되는 최대 500만 원까지만 2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어. 근데 100분의 50이라고 틀렸어. 2천만 원 양도소득세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최대 분납하게 할 수 있죠. 100분의 50 보면 안 돼. 근데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납부 세금이 2천만 원 초과 금액이 주어져. 그러면 그 세금의 100분의 50 절반 금액까지도 2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초과 금액이 주어지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 금액으로 주어지면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2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500만 원까지만 분납하게 할 수 있죠. 1,500만 원이면. 동그라미 5번은 신고 기한까지 무신고네. 근데 부정한 행위는 제외돼. 그럼 부정한 행위는 제외된 일반 무신고는 100분의 20의 가산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은 것이니까. 그러나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무신고는 100분의 40으로 돼야 되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4번이죠. 자, 34번은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형, 동생 간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10년 이내 양도를 하는 경우죠. 자, 그러니까 거주자 갑은 자 동생인 거주자 을에게 증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해주고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내 양도로 무조건 나와요. 10년 이내 양도했다. 증여받아가지고 10년 내 양도했다. 근데 이 갑으로부터 을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냈어요. 증여세를 냈습니다. 증여받아가지고. 근데 이 갑하고 을하고 증여자와 수익자 사이를 보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안에 팔게 되면 을이 팔았지만 증여자 갑이 양도한 것처럼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제가 이미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인 형동생으로 낼 수가 있어. 형동생으로. 그럼 형동생은, 요 부부지간이 아니고 또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 간도 아니진 형동생은 특수관계자에 속하죠. 그러면 형동생, 이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10년 내 팔게 되면, 동생 을은 증여세하고, 그 다음에 10년 내 병에게 팔을 때 양도소득세하고 두 개 세금,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세금을 합친 총세금이 동생의 두 개 세금 총세금이 형이 병에게
직접 팔 때, 직접 양도시, 양도소득세보다 동생이 더 적어. 을이 적어. 을이 적은 경우에는 그래. 을이 적은 경우에는 많은 쪽. 형,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무조건 본다. 무조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자는 형이 되는 거야. 형이 양도세 납세의 의무자예요. 그리고 형이 양도세 납세의 의무자니까 동생 을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과된 증여세가 있으면 이를 환급해 가지고 동생에게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때 동생 을은 형하고 짜고 특수관계자 짜고 거래했기 때문에 동생 을은 형 증여자 갑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앞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외의 형 동생 간에 증여 받아가지고 10년 안에 양도했을 때는 동생의 두 개 총 세금이 형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것보다 적으면 많은 쪽 형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형 증여자 갑에게 있다. 그리고 동생 을은 형하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34번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요 동생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세금이 갑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되는 경우로 보아 계산된 세금보다 동생 두 개가 적어. 그러면 무조건 형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야.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 문제예요. 그럼 1항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체 계산 시 필요금에서 한입. 무조건 1번이 틀렸네. 형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봤으면 동생 을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야 돼. 동생 을에게는 증여세가 없어. 2월 과세라면 맞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월 과세라면 수증자 을이 증여세 낸 것은 필요 경비로 처리되지만 형 동생 부당행위일 때는 동생 을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 동그라미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누구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돼? 증여자 갑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왜? 갑이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무조건 보니까 갑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번 맞고요. 동그라미 3번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인데 동생 을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있어요. 있다. 있습니다. 이 부당행위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동생 을은.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지. 맞아요. 5번. 자, 보유기간은 그러면 누구의 취득일로부터 해야 돼? 갑이 양도자. 갑의 취득일로부터 해야 되죠. 갑의 취득일로부터. 그래서 5번도 맞죠. 틀린 것은 1번만 틀렸습니다. 꼭 형 동생 간에는 동생 을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생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항 취득세는 당연히 신고납부 방법이죠. 보통 징수 틀렸네요. 취득세 징수는 신고납부 방법이 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입니다. 우리 이제 상속으로 취득이 되면 국내 주소를 둔 상속이라면 상속 개시 1이 속하는 다르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죠. 6개월 이내에 그래야 되죠.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죠. 그걸 틀렸네요.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무조건 틀렸네. 동그라미 3항인데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라고 돼 있죠. 이내에 내가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 등록을 칠 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3번이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은 우리 취득세가 취득된 후에 중과세 대상 적용이 돼요. 그러면 중과세로 다시 세금 계산해 가지고 이미 과거에 냈던 세금을 공제해야 돼. 근데 이미 납부한 세계 가로 안에 가산세는 제외라고 써줘야 돼요. 포함이라고 써주면 안 됩니다. 취득된 후에 중과세로 더 내게 되면 산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야 돼. 근데 이미 냈던 세금의 가로 안에 가산세는 제외라고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은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에 기장하고 기장된 장부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장부의 기장 보존 의무를 법인이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틀렸어. 100분의 10입니다. 장부 등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는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 옳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인데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당연히 사업소득이죠. 자, 오늘, 이미 제가 1회차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주거용 건물,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손해봤어요. 결손을 봤어요. 손해본 것은 다른 소득 금액, 딴 데서 본 소득 금액에서 이렇게 공제해서 과세 표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주거용 건물 외의 상가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다른 소득 금액에서 이렇게 상가 등 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여기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라고 했어요. 제외된 상가 등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맞죠? 만약에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결손금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에서 결손금을 마이너스 공제돼. 근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된 부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동그란 2번 사업소득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사업자는 임대에서 생긴 소득을 따로 구분하여라고 돼 있어. 구분하여 회계 처리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임대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은 따로 구분해서 기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란 3항은 3주택,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이면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액에서 한입 3번이 틀렸습니다. 예, 주택에 대한 보증금으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면 소형주택은 제외되고 3주택은 맞아. 3주택 이상은 되는데 문제는 전세금 총액이 3억 원이 또 초과해야 돼. 전세금 등 총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로 전세금 총액이 3억이 초과되어야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에 산입하는데 3주택만 가지고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3억까지 초과가 돼야 돼요. 전세금 총액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우리가 3주택 이상의 이제 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3주택 이상 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되죠. 그럼 소형주택은 1호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래야 돼. 이하이면서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우리가 소형주택이라고 그래. 그러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러한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항은 주택 임대소득이 있어. 무조건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결손이 생긴 자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결손이 생긴 사람까지 포함해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5번도 옳은 것이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자,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37번은 등록면허세 설명이죠.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이걸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 등은 채권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등록면허세를. 이때 채권 금액이 없게 되면 요런 것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아요. 채권 금액이 없네? 그러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해당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아요. 채권 금액이 없으면 이런 걸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같은 채권이죠. 그럼 하나 채권인데 내가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저당권 등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개 이상의 저당권 등기를 치게 되더라도 하나 등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채권이니까. 그러면 납세지도 처음으로 제일 먼저 등기치는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세금을 다 모두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대출 받는데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저당권 등기치면 하나 등기로 본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등기 내는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사망이죠.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됩니다. 근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네. 등록관청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하지.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로 가야 되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사항은 이제 이게 좀 신설된 건데, 자, 우린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그 물건을 등기 등록을 치게 되면 등록면허세로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취득세로 내고 등록면허세는 안 내. 근데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이미 경과돼 버렸어. 그럼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그 물건의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로 돼. 이때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이때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할 때 당시 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낮은 금액,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물건의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큰 것으로 한다.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그래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우항은 채권자 대위권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대의하여 신고 납부를 하면 지자체장은 이 사실을 납세 의무자한테 4글자 즉시 통보해 줘야 된다 그랬죠. 채권자가 대의해서 신고 납부해 주면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5번도 맞죠. 4번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인데요.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제 부족하면 추가 징수.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이 냈으면 되돌려 받아야 돼. 그건 환급이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1항은 이미 신고된 세금이 그래.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금을 초과해요. 그러면 이미 냈던 세금이 더 이 세무서장이 결정 세금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아야 돼. 예, 이 환급은 다른 세금에다 충당할 수 있어. 내가 환급 받지 않고 다른 세금에다 상계 처리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급 세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 있다요. 다른 세금에다 충당할 수 있어.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자, 세무서장이 결정한 총 세금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신고된 세금을 세무서장이 정한 것이 더 초과요. 그러면 내가 추가로 더 내야 돼. 그럼 추가로 더 내게 되면 세무서장이 나한테 알려야 돼. 너 얼마 더 내야 된다라고 알려야 돼. 그리고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로 더 징수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거예요. 여기는 30일 이내라는 것이 중요해요. 부족한 것은 알리고 30일 이내 징수하도록 돼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인데, 자, 우리 이제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게 되면 이때는 예정신고 없이 틀려. 무조건 부담부 증여의 경우도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 예정신고 하도록 돼 있어. 근데 예정신고 없이 그럼 틀려요. 부담부 증여도 3개월 이내 예정신고 하도록 돼 있다. 3번도 틀렸네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은 신고에 의하지 않고 틀렸네요. 신고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양도소득 신고를 통해서 확정돼. 신고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돼 있죠.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고 그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세무서장이 결정된 세금을 초과해요. 그러면 환급이 생긴 거예요. 환급금이 발생했어. 이 환급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당연히 30일 이내 환급해야 돼. 조금 전에 부족한 거, 세무서장이 더 크면 부족한 세금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징수니까 오히려 내가 신고 납부한 세금이 더 커가지고 환급을 받게 되는 것도 다른 세금에다 충당할 수도 있고, 충당하고도 남은 환급금은 당연히 환급 지급 결정일로부터 나한테 30일 이내 환급을 해줘야 돼. 근데 90일 이내 환급 낼 때도 30일 이내 내야 되고 환급도 30일 이내 받아야 돼. 90일로 써졌으니까 틀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2번만 옳은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39번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로 안에 숫자로 오른 것은 그랬죠. 여러분들 그 농사 지려고 첫 번째입니다. 기억이요. 영농 목적으로 시골의 읍면주택, 기농주택을 취득했어. 그래가지고 세대 전원이 기농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돼. 그러면 기농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두 채가 되지. 그러면 기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꼭 여기는 5년 이내에 그래야 돼. 동그라미 기억은 5년이야.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해요. 그래서 꼭 기농주택과 일반주택 두 채가 되면 기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여러분들 이제 요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또 한 채 취득을 해. 그러면 수도권 밖의 주택을 또 하나 취득했고 일반주택이 있어. 그럼 두 채가 돼. 그러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다 해소가 되면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예요. 요거는 3년 이내에 요거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한 바, 1세대 1주택으로 무조건 수도권 밖으로 치약 등 사유로 여러분들이 이 주택을 또 하나 취득하면서 일반주택, 수도권 밖에 지방주택이라고 그래. 두 채가 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가야 돼요. 3년 이내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개정됐죠. 혼인해서 2주택이 됐을 때는 5년에서 꼭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 이내에 그래야 돼. 10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이죠. 그러면 5, 30,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동그라미 1항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승강기 등을 따로 가설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가설된 것이랑 함께 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가설은 자가 취득으로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제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그럼 이 오피스텔도 무조건 주택수에 가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를 중과세일 때, 여러분들 다주택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뭐 세 채가 되거나 네 채가 되거나 그러면 이때 중과세를 적용할 때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가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동그라미 3항은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을 했지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100분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신고하지 않고 매각되면 100분의 80 중과산세 취득세가 부과되죠. 그런데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지목 변경도 100분의 80으로 중과산세를 징수한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인데 임시건축물이죠. 이거는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리죠. 1년 초과시는 과세됩니다. 임시건축물은 1년 초과시는 과세됩니다. 임시행장 등. 그리고 또 하나 사치성 재산의 취득도 과세됩니다. 사치성 재산 취득도 과세다. 1년 초과도 임시건축물은 과세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토지를 취득했는데 인접된 토지 취득 또 인접된 토지 취득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접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은 1년치 1년 내 취득을 한 건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을 적용하는데 이때 1년 내 취득을 한 건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을 적용할 때는 이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인접 토지 건물 취득은 한 건 취득으로 보고 이 한 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죠. 100만 원이라고 해서 틀렸죠. 취득세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취득가액이. 그래서 여기서 40번에서 옳은 것은 1번만 옳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32회 때 기출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